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동시에 변동성이 같이 확대되고 있는 우라늄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라늄 가격 상승세가 한 2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 우라늄 관련 투자 자산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시는 좌측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실물 우라늄 가격하고 주요 커머디티를 비교해 본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라늄 스팟 가격은 지난해 90.9%, 올해 들어서도 1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금은 지난해 13.3% 상승한 후에 올해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 구리는 지난해 2% 상승하고 올해는 약보합, 그리고 오일 가격은 지난해 10% 넘게 하락한 후에 올해는 9%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폭등했던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1년 이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라늄 가격은 2021년 이후에 다른 커머디티들하고는 다른 강력한 가격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주식의 성과도 함께 그려봤는데 우측 차트를 보시면 이 카메코라는 기업의 지난해부터의 현재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카메코라는 기업은 카자톤프롬이랑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코는 지난해 185% 상승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2.7%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코 주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2023년 12월 20일 지난해 12월 20일 그 투자자의 날에 공급 계약이 대부분 장기 계약이고 단기적인 공급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발표하면서 한 차례 조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우라늄 스팟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했었고 제일 상승했던 주가가 올해 2월 8일에 실적 발표하는 날에 물론 전년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모두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EPS가 다소 좀 예상을 소폭 하회했었고요. 또 추가 수요에 대한 공급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시점부터 우라늄 스팟 가격 또한 고점 대비 2% 정도 그리고 실제 카메코라는 주가도 고점 대비 17%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에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조정폭도 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우라늄의 장기 투자 포인트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차트는 이제 트레이테크에서 만든 차트인데요. 우라늄 스팟 가격의 1960년대 이후의 움직임하고 주요 이벤트들을 같이 표시한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라늄이라는 자산은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대체 에너지원 수요가 급증을 했었고 73년도에만 443개 원자로가 신설되면서 파운드당 한 7, 8불 정도였던 우라늄 가격이 5년 동안 628% 상승을 해서 이제 40불을 초과했던 그런 1차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979년도에 그 트리마이 아일랜드 원전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다시 7년 정도 있다가 그 체르노빌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10불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 약세 추세는 90년대 이제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농축 우라늄을 희석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공급 확대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떤 그 약세가 장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또 아시아의 원전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또 그 커머디티 슈퍼 사이클이 시작하게 하면서 2000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한 6.5년 동안 한 1800% 정도 상승한 2차 강세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카자톤프롬이나 이제 카메코 같은 대형 우라늄 광산 기업들이 공급을 축소시켰던 상황이었고요. 이전부터 거기다가 2003년과 2007년도 사이에는 이제 캐나다, 호주 같은 이제 주요 우라늄 광산에 홍수나 침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좀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2008년도 GFC 때부터 약세로 우라늄 가격이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우라늄 가격은 장기 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원전 시설 보유국들이 앞다투어서 원전 폐쇄 또는 이게 축소 기조를 유지했고요. 우라늄 가격은 2020년까지 다시 파운드당 20불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다시 좀 기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라늄 가격은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7, 80년대의 오일 쇼크가 오펙이 주도한 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에 한정된 위기였다고 한다면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원유, 석탄,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 광물들이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광범위한 위기였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라늄은 3차 강세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가 지난해 말 스팟 가격이 한 91불일 때 만들어진 자료니까요. 지금 스팟 가격이 100불 정도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진행 중인 이 3차 불마켓은 한 7.2년간 460%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라늄의 추가 상승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우선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이제 기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세장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글로벌 장기 어젠다가 발생시킨 강세장이었고요. 물론 독일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모하게 원전 폐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부족한 에너지를 가장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석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이제 지난해 11월 말에 13일간 두바이에서 열렸던 이제 COP28이었고요. 이 COP라는 거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고요. 이번 합의문에서는 크게 뭐 기후 변화 손실 피해 기금을 조성하고 또 재생 에너지 설비를 3배로 늘리고 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을 명기한 정도가 좀 큰 성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공급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선 풍력 발전은 이제 경제성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력원이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태양광 설비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최대 생산 레벨에 도달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공급 가격은 거의 제로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태양광 설비 업체나 풍력 설비 업체가 손실을 보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낮은 생산 단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줄 수 있는 대형 에너지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지만 아직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라늄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OP28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히려 원전에 대한 글로벌 시각 변화가 얼마큼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열렸던 그 2021년도에 그 COP26에서는 이 넷제로라는 목표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도만 이제 논의되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COP28에서는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COP 참가국이 거의 200개국에 가깝기 때문에 그 중에서 22개국이면 적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22개국에는 한, 미, 일,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스페인, 네덜란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측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원전 생산량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중에서 중국, 러시아를 빼고는 다 합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합의문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러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축 우라늄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요. 중국은 향후 아예 중국을 아시아 우라늄 허브로 만들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강력한 원전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주요국들의 강력한 원전 정책 드라이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불마켓이 시작한 2년 지난 시점,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떤 우라늄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원전 회귀의 방향은 이제 우라늄의 채굴량 증가 또는 원전 신규 건설 그리고 새로운 우라늄 공급망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라늄의 스팟 가격 역시 2023년에 이제 파운드당 한 48불에서 91불까지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상의 텀 컨트랙 캡이 그러니까 상당 가격이 100불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스팟 가격은 100불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우라늄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스팟 마켓과 롱텀 장기 계약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팟 시장이야 말 그대로 시장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요.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공급량을 결정을 하고 이제 플로우 가격과 캡 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플로우 가격과 캡 가격을 공급자가 결정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3년 이후에 우라늄 가격의 상승이 유틸리티 기업들의 매수에 의해서 견인됐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제 90%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좌측 차트에 회색으로 된 바 차트가 이제 스팟 시장 그리고 파란색이 장기 계약 시장입니다. UXC 그러니까 UXC는 이제 해결료 시장의 정보 분석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UXC 예측에 따르면은 2023년은 기존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재고가 신규 계약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를 넘어서는 160밀리언 파운드의 천연 우라늄이 이 장기 계약 시장에서 매수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은 42 kgU의 전환 컨버전 과정에서의 우라늄 계약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인 50밀리언 SWU의 농축 우라늄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은 채굴, 전환, 농축, 우라늄 거의 모든 공정에 걸쳐서 유틸리티 기업들의 매입 규모가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왼쪽 바 차트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스팟 마켓에서 2020년과 2021년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은 금융시장 투자가 확대됐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프록 같은 회사가 2020년과 2021년에 거의 100밀리언 파운드의 우라늄을 매입을 했고요. 2022년에도 20밀리언 정도를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평균 단가는 여전히 30불 이하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주에는 골드만삭스나 맥쿼리가 이 우라늄 트레이딩 데스크를 확대하고 우라늄 관련 화생 상품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팟 시장에서도 이 금융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틸리티 기업들의 그 우라늄 재고 축적이 단순히 재고 수준이 낮아서만이 아니라 어떤 원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IEA가 향후 연간 전력의 수요가 2021년 28,000 테라와트에서 2050년까지 거의 54,000 테라와트까지 9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AI 시장 확대를 통한 어떤 그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의 증가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2026년경에는 거의 1000테라와트, 그러니까 전 세계 전력 소비 한 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AI가 쓰게 될 전력량이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 6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전력 수요의 증가 역시 원전 전력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IEA는 당분간 원전의 전력 생산이 연간 매년 3%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급 측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라늄 생산이 극도로 위축됐던 그런 위축 구간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그 채굴, 전환, 농축 같은 프로세싱이라든지 원전 설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의 설비 투자가 현재 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요를 맞추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머디티 가격은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확대가 되게 되면 공급이 확대가 되고, 공급 확대는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한 사이클의 강세장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우라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 또 동시에 복잡한 그런 공정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는 다른 커머디티보다 10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코는 작년 12월 달에 그 투자자의 날에 정책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또는 여기에 따른 유틸리티 기업의 수요를 감안할 때 2040년까지는 누적적으로 한 2.2 빌리언 파운드의 우라늄이 부족하다고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이 같은 카메코가 3분기에 했던 예측이 2.5 빌리언 정도의 데피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이런 누적적으로 부족한 유라늄이 50%가 증가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 기업들이 새로운 광산을 통해서 채굴량을 확대하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위축 국면은 생산 과정 전반적으로 설비뿐만이 아니고 해당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동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우라늄 확보 정책을, 우라늄 확보 또는 우라늄 공급망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까지 생산되고 있었던 우라늄 광산 같은 경우에는 재가동이 2년 정도면 추가 생산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측 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과거 10년간 파괴됐었던 우라늄 광산에서 광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7년까지의 계획을 한번 더해봤을 때 한 52밀리언 파운드 정도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광산은 매우 좀 까다로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장기간 또 최근 20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27년까지 가야 4.9 밀리언 파운드 정도만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광산과 신규 광산 두 개를 더해도 2027년까지 60밀리언 파운드가 채 되지 않는 우라늄의 증가만 이제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 판단인데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급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자톤프롬인데 이 KAP, 카자톤프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사이클에서도 이 KAP가 이 KAP의 값싼 공급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이 KAP가 낮은 단가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테이블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KEP가 예상해놓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공급 확대량은 15밀리언 파운드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부분의 추가 공급 계약이 중국이 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카자흐스탄의 대부분의 원전 광산들이 우라늄 광산들이 이 러시아와 어떤 공동 지분 투자로 개발된 그런 광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KAP가 공급량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서방이나 미국으로 유입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공급망의 부분이 이제 또 한 가지 우라늄 가격 상승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이라는 것은 뭐 채굴뿐만이 아니라 전환이나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러시아는 이 전환과 농축 과정의 우라늄 생산의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특히 이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대한 금수 조치를 이미 입법을 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전환 및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국영 우라늄 농축 회사인 유렌코가 미국이나 네덜란드, 독일의 농축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우라노 역시 프랑스의 관련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 우라늄 농축 기업들이고요. 동시에 카메코는 이 전환 과정의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해당 생산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추가적인 우라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라늄의 수요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신규 원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8개 신규 원자로가 건설 중입니다. 좌측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중국은 23개의 신규 원자로 건설과 함께 향후 어떤 우라늄 거래 허브로 발전시킬 대규모 저장고 건설이 이미 돌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대규모 저장고의 재고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라늄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유럽은 131개의 원자로가 있고 미국은 93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라늄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도 이제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운송에 제약 조건이 있고요. 또 전환 단계를 거치는 소위 말하는 3산화 우라늄부터는 더 엄격한 제약 조건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천연 우라늄 최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이나 유럽 지역으로 이 우라늄이 공급될 때는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공급망의 불균형도 우라늄의 가격이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라늄의 스팟 가격 100불이라는 것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최대 수요처인 유틸리티 기업들은 재고 감축 사이클을 끝내고 다시 재고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라늄 공급 확보라는 것은 주요국들의 핵심 정책 방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정학적인 위험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장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이 우라늄 시장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였고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을 동반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가격의 상승 사이클은 보다 단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말에 실제로 우라늄 실무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스프롯 회사의 제임스 코노란 매니저가 올해 2024년 연내에 우라늄 가격은 전 고점인 160불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측인 상황이고 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우라늄 가격의 강세장이 끝났을 때는 대부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가 됐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종료가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 2-3년간은 경기 침체나 폭발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는 강도는 변한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우라늄 ETF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라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우라늄 실물 펀드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우라늄 마이너들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런 투자 비클은 몇 개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우라늄 마이닝 회사들 ETF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코라든지 카자토프롬 그리고 또 일부 ETF가 직접 투자하는 우라늄 실물 펀드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좌측 상단 차트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우라늄 ETF의 움직임이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점 대비 역시 17% 정도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우선 올해 2월 8일 날 카메코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작된 약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EPS가 예상을 좀 하회했었고요. 그 이후 약세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카네커라는 기업은 지금도 그 9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균적으로 스트롱 바이를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부터 35%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 ETF가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ETF의 수급 문제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헤지펀드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우라늄 엑스포저를 ETF를 통해서 매입을 했었고요. 보시는 우측 하단 차트가 분기별로 저희가 투자 중인 ETF의 기관 투자자 자금 유출입 현황입니다. 초록색의 바 차트가 유입이고 붉은색이 유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특히 지난해에는 상당히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입이 있었고요. 2월 22일에는 전체 쉐어의 한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니 몽고메리 스캇이라는 그 기관 투자자가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세가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근 AI 시장에 모든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라늄 같이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좀 이익이 확대됐었던 이런 우라늄 관련 자산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매입 규모도 컸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자체도 좀 크게 나오는 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의 축소나 전략 교체 없이 기존의 투자 비중을 당분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